당신은 다시는 다리를 느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의사들은 단언했다. 그때 더럽고 누더기를 입은 한 소년이 다가와 아저씨, 제가 다시 걷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자 재벌은 비웃었다. 세계적인 의사들도 못한 일을 길거리 아이가 해낼 수 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과학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최태승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자신의 화려한 사무실, 창문을 통해 광안대교와 푸른 남해를 바라보았다. 50살의 나이에 그는 숫자, 전략, 그리고 정확한 계산을 기반으로 자신의 인생을 구축해왔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강철 주먹이라 불리는 태승은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에게 모든 것은 이성과 철저한 계획을 통해 통제될 수 있는 것이었다. 젊은 비서가 들어와 창원의 새 프로젝트 계산이 완료되었다고 알릴 때 태승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놓으라는 말만 중얼거렸다. 그의 앞에 놓인 서류들은 내일 체결될 계약의 세부 사항을 담고 있었고 이는 부산의 금융계를 뒤흔들 만한 것이었다. 그는 아침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강하고 설탕 없이 쓴맛이 나는 마치 그의 인생관처럼. 벽에 걸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운명, 행운, 신의 뜻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그에게 성공이란 단지 지능과 계산의 문제일 뿐이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보이지 않는 힘에 전가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최태승의 사무실, 밖에서는 젊은 임원들이 그의 부름을 기다리며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태승이 회의실에 들어서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게 숙이며 인사할 것이다. 아무도 그의 눈을 직접 마주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최태산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이유였다. 높고 차갑고 누구도 쉽게 오를 수 없는 산처럼. 그의 손가락이 책상 위 가족 사진을 스쳤다. 이혼한 아내와 오랫동안 대화하지 않은 아들 영호의 모습. 태승은 순간 눈을 감았다. 감정은 비즈니스에서 약점일 뿐이라고 그는 항상 자신에게 말해왔다. 성공을 위해서는 때로 자신의 심장을 동결시켜야 했다. 최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이사회, 회의 시간입니다. 태승은 창밖으로 마지막 시선을 던졌다. 부산의 고층 빌딩들, 바다 위로 떠있는 거대한 화물선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자신이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고 주변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남겼다. 이 도시의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인 그는 자신의 제국을 단 하루도 방심하지 않고 통치했다. 태승이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을 때 직원들은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 길을 내주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두려움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것이었다.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은 그에게 세상의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최태승의 세계에서는 오직 성공과 패배만이 존재했고 그는 항상 승자였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태승의 일상은 변함없이 엄격하고 예측 가능했다. 매일 아침 그는 해운대 바닷가에 자리한 고급 저택에서 똑같은 시간에 나와 운전기사 박상철과 함께 항상 같은 경로로 이동하여 정확히 8시 15분에 사무실 책상에 앉았다. 그의 삶에는 놀라움이나 불확실성을 위한 공간이 없었다. 그의 3번의 결혼이 모두 같은 이유로 끝났다. 아내들은 그의 엄격한 질서에 적응할 수 없었다. 오후에 그는 예정된 회의를 하나씩 마쳤다. 마지막 회의는 해동마을의 오래된 한옥단지를 허물고 고급 주거 시설을 짓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회의실에는 마을 통장인 노인이 주민들의 우려를 전하기 위해 참석했다. 초에, 회장님,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한옥마을은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유산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태승은 차갑게 노인의 말을 끊었다. 박 통장님, 비즈니스에서 감상주의는 필요 없습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때로는 옛것을 버려야 합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지은 집들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부산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태승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가치를 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태승은 의도적으로 노인의 눈에 서린 슬픔을 무시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연민을 위한 자리가 없다. 이것은 그의 가장 확고한 신념 중 하나였다. 회의가 끝나고 노인이 떠난 후 태승의 오른팔인 강이사가 다가왔다. 회장님, 너무 강경하게 나가시는 건 아닌지요? 그 마을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고 주민들의 반발도 심합니다. 태승은 차가운 시선으로 강이사를 쳐다보았다. 강이사, 당신도 감상에 빠지고 있군요.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 노인네들은 보상금을 더 받아내려는 술수를 쓰는 것뿐이요. 강이사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최태승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의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태승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그 한옥 마을이 있는 언덕이 멀리 보였다. 그곳에서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삶의 흔적들이 곧 그의 결정 하나로 사라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발전은 때로 희생을 요구하는 법이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을 나설 때 태승은 자신의 캘린더를 확인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일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 예측 가능함에 안도했다. 변화는 통제 불가능을 의미했고 최태승은 통제 불가능한 것을 혐오했다. 그의 인생은 마치 정확하게 설계된 기계처럼 돌아갔고 그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다. 태풍 경보가 부산 전역에 발령된 그날 밤 최태승이 사무실을 나설 때 하늘은 위협적인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운전기사 박상철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기에 그는 직접 운전해야 했다. 건물을 나서는 그에게 나이든 경비원 김노인이 날씨 변화에 대해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회장님, 태풍이 곧 상륙한대요. 요즘 사고가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태승은 고개만 끄덕이고는 그의 고급 독일산 자동차에 올랐다. 하늘의 어둠에 아무런 중요성을 두지 않았다. 그의 세계에는 미신적인 걱정이나 불필요한 우려를 위한 자리가 없었다. 해운대 해변도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비는 점점 더 강해졌다.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3년 동안 대화하지 않은 아들 영호의 이름이 떠올랐다. 태승은 통화를 거절하기로 했다. 지금은 적절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했고 감정적인 방해는 허용되지 않았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그는 백미러를 통해 바짝 뒤따라오는 차의 헤드라이트를 발견했다. 경험 없는 운전자에 대해 투덜거리며 속도를 높였다. 폭우는 더욱 거세져 시야를 급격히 제한했다. 어리석은 운전자들, 그는 중얼거렸다. 이런 날씨에 왜 그렇게 바짝 붙어서 운전하는 거야? 그 순간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의 전조등이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났다. 급격한 핸들 조작 후 차는 통제력을 잃었다. 태승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느려졌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내린 모든 결정들, 포기한 관계들, 자신의 냉혹함으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생각했다. 아들 영호의 마지막 통화 시도가 그의 마음을 스쳤다. 왜 그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차가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지기 시작했을 때 태승은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다. 마치 운명이 마침내 그를 따라잡은 것 같았다. 평생 동안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의 손을 벗어나 있었다. 귀를 찢는 금속 충돌 소리와 함께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바다 쪽으로 기울어진 도로 아래로 굴러갔다. 태승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갑자기 극심한 고통이 그의 온몸을 관통했다. 비가 깨진 유리를 통해 들어왔고 세상이 거꾸로 뒤집혔다. 태승은 처음으로 중얼거렸다. 하느님, 도와주세요.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첫 기도였을 것이다. 사이렌 소리, 비명, 유리 파편 위를 달리는 발소리, 태승은 이 모든 것을 터널 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들었다. 눈을 간신히 떴을 때 그는 자신 위로 구부린 구급대원을 보았다. 그 사람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단어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내 다리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는 다리를 느낄 수 없었다. 그리고 어둠이 그를 덮쳤다. 부산 해운대 해변도로에서 끔찍한 금속 충돌음과 함께 최태승의 확실성으로 구축된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다. 비가 깨진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모든 것이 뒤집혔다. 끔찍한 금속 얽힘 소리가 태승의 귀에 울려 퍼질 때 잠시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이어서 가슴을 찌르는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다. 마치 불에 달구어진 쇠막대가 척추에 꽂히는 것 같았다. 숨 쉬는 것조차 고문이 되었다. 구급차 안에서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태승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어린 시절의 가난, 대학 졸업 후 재벌 기업에 취직했던 날, 첫 번째 성공적인 사업 거래, 첫 아이의 출생, 그리고 권력을 위해 희생한 모든 관계들.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그는 흰색 천장과 형광등을 보았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주변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동안 그는 전에 없이 무력감을 느꼈다.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한 의사가 말했다. 태승은 간신히 눈을 뜨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너를 구할 수 없다, 태승아. 이번에는 모든 계산이 실패했다. 의료진이 그를 CT 스캔실로 옮기는 동안 그는 자신의 회사가 어떻게 될지, 누가 그의 자리를 차지할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그런 걱정은 자신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체되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수혈 준비하세요. 의사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 채 그는 수술실 천장에 밝은 조명 아래 누워 있었다. 마취제가 그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그는 중얼거렸다. 제발 살려주세요.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나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기술과 자비에 목숨을 맡기고 있었다. 그의 엄청난 재산, 거대한 회사, 정치적 연줄, 이 모든 것이 이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수술은 9시간이나 계속되었다. 의사들은 그의 부서진 척추를 재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들이 부산 전역에서 소집되었다. 이것은 단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태승이라는 인물의 중요성 때문이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태승은 중환자실에 있었다. 그의 온몸은 관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아들 영호를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그와 대화한 것이 언제였던가? 아내들을 생각했다. 왜 그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 다리. 그는 간호사에게 속삭였다. 내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요. 간호사는 위로의 미소만 지었다. 그녀의 눈에 서린 동정심은 태승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된 그의 새로운 현실은 더 이상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가장 두려웠던 것, 무력함, 이 그를 덮쳤다. 수술 후 이틀이 지나서야 최태승은 충분히 의식을 회복해 의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주치의 이호준 교수는 그의 병상 옆에 서서 무거운 표정으로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회장님, 상태가 어떠신지요? 이 교수가 물었다. 태승은 건조한 입술을 축이며 간신히 대답했다. 설명해 주십시오, 교수님. 솔직하게요. 이 교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30년 의사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였다. 척수 손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T11과 T12 척추가 파쇄되어 척수를 압박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태승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결과적으로는요? 하반신 마비입니다. 이 교수가 직접적으로 말했다. 현재 의학 기술로는 회복 가능성이 얼마나요? 태승이 차갑게 물었다. 얼마나 걸립니까? 6개월? 1년?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 교수는 자신의 전문 경력 중 가장 어려운 대답을 해야 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의학 지식에 기반하면 척수 손상은 비가역적입니다. 비가역적이란 단어가 태승의 귀에 울렸다. 그 단어는 물리적 고통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태승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시도했지만 움직이지 않는 다리로 인해 좌절했다. 다른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이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국내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결과는 동일할 것입니다. 간호사가 주사를 놓기 위해 들어왔을 때 태승은 그녀의 눈에 서린 동정심의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 제발 나가주세요. 태승이 속삭였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병실이 비워지자
태승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수천 가지 생각으로 소용돌이쳤다. 그의 회사는, 그의 권력은, 그의 명성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날 밤 병실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태승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거대한 최씨 그룹의 회장이 이제 휠체어에 묶인 남자로 전락했다. 비즈니스 회의에서 어떻게 존중받을 수 있을까? 해운대의 저택 계단을 어떻게 오를 수 있을까? 병실, 구석에 놓인 휠체어가 달빛에 비쳐 보였다. 그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체가 이제 그의 새로운 현실이었다. 태승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평생 처음으로 흐느껴 울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자신의 핸드폰에 쌓인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를 발견했다. 이사회 구성원들, 비즈니스 파트너들, 정치인들 모두가 그의 상태를 물었다. 하지만 그 속에 진정한 걱정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염려였다. 태승은 핸드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태양이 떠오르고 사람들이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세계는 멈춰버렸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최태승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병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앞에는 부산대학교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과 재활의학과 교수가 서 있었다. 나는 최태승이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원하면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데려올 수 있어.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신경외과 과장인 박 교수는 이런 반응에 익숙한 듯했다. 회장님, 저희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의학으로는 젠장할 의학 내 말 들어. 태승은 주먹으로 침대 옆 테이블을 내리쳤다. 내일 당장 서울로 전원해. 삼성서울병원으로. 아니면 미국으로 가겠어. 하버드, 존스, 홉킨스 어디든 상관없어. 의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재활의학과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지금 상태로는 장거리 이동이 위험합니다. 최소한 몇 주간은 안정을 취하셔야. 내가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거야. 태승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다. 재활치료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필요합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다. 그러나 걷는 것에 관해서는 태승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천장만 응시한 채 이 비현실적인 현실을 거부했다. 의사들이 나간 후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이사야, 듣고 있나? 지금 바로 미국과 유럽의 최고 신경외과 의사 목록을 작성해. 비용은 상관없어. 그들을 여기로 데려와. 태승은 밤새도록 인터넷을 검색했다. 척수 손상 재생의학, 줄기세포 치료, 최첨단 신경 재생 기술, 모든 정보를 탐욕스럽게 흡수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최태승이었다. 불가능이란 단어는 그의 사전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최측근 비서인 장미선이 방문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영호 도련님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태승은 눈을 감았다. 아들은 만나지 않겠어. 그리고 이사회 재기랄.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인지 뻔하지. 내가 없는 사이에 권력을 차지하려는 거야. 미선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회장님, 영호 도련님이 정말 걱정하고 계십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아들을 만날 수는 없어. 태승이 격분했다. 그리고 이사회에 전해. 내가 곧 돌아갈 거라고. 이건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야. 밤이 되자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다. 내일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하실 거예요. 이 휠체어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태승은 그 휠체어를 바라보며 심장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패배의 상징이었다. 그가 평생 싸워온 약함의 상징이었다. 밤중에 몰래 팔로 자신을 일으켜 다리를 움직이려 했지만 그의 하반신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무감각했다. 공포와 절망이 그를 덮쳤다. 이건 영원할 수 없어. 그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내가 고칠 방법을 찾을 거야. 반드시.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번에는 네가 패배했어, 태승아.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어. 병실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든 것은 독일 베를린에서 초빙된 한센 교수의 말이었다. 이번이 5번째 의견이었다. 스위스, 미국, 영국, 일본에서 온 의사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온 의사까지 모두 같은 잔인한 현실을 반복했다. 회장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수준의 척수 손상에서는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한센 교수의 독일식 억양이 담긴 한국어가 병실에 울렸다. 태승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부산은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일하러 가고 배들은 항구를 드나들고 갈매기들은 날아다녔다.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세계는 멈춰버렸다. 갑자기 쉰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돈. 태승의 눈에 결단이 서렸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항상 길은 있었어. 한센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었을 겁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회장님. 모두 나가! 태승이 분노로 외쳤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다. 태승은 주먹을 꽉 쥐며 휠체어 팔걸이를 잡았다. 그의 분노는 너무 강렬해서 거의 육체적 고통처럼 느껴졌다. 내가 최태승이다. 가난한 시골에서 시작해 정상에 올랐어. 경쟁자들을 모두 쓰러뜨렸지. 불가능이란 단어를 인정한 적이 없어. 이것도 지나갈 거야.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 정직한 내면의 작은 목소리는 이것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번에는 그가 패배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최씨그룹의 법무팀장이 방문했다. 회장님, 생체공학 연구에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요? 줄기세포 치료, 신경재생, 그런 회사들을 인수하면. 태승의 눈이 반짝였다. 당장 준비해. 전 세계에서 이 분야의 최고 회사들을 찾아내. 돈은 문제가 아니야. 법무팀장이 떠난 후 태승은 병실 창가로 휠체어를 밀었다. 해운대 해변이 멀리 보였다. 그는 그곳을 걸었던 마지막 순간을 기억했다. 바다의 냄새, 모래의 감촉,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쁨을 다시는 느끼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날 오후 그의 첫 번째 아내 윤지연이 방문했다. 15년 전 이혼했지만 그녀는 뉴스를 듣고 달려왔다. 태승 씨. 그녀는 조용히 인사했다. 많이 아프세요? 태승은 고개를 돌렸다. 내가 지연 씨에게 그렇게 잘해준 적이 없는데 왜 왔어? 지연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이혼했다고 해서 당신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영호가 있잖아요. 영호, 아들의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 태승은 갑자기 물었다. 영호는 어때? 잘 지내? 당신이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요? 지연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 아이는 매일 전화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요. 태승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내가 이런 모습으로, 아니 더 나아지면 그때.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태승 씨, 영호는 당신의 권력이나 성공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평생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최태승의 병실은 일종의 퍼레이드 장소로 변했다. 비즈니스 파트너들, 정치인들, 심지어 한때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경쟁자들까지 그를 방문했다. 모든 시선에서 그는 같은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동정, 그리고 아마도 약간의 비밀스러운 만족감. 태승 형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가 형님 곁에 있습니다.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젊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말했다. 이 말 뒤에 숨겨진 현실을 태승은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이미 그의 왕좌를 차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독수리들이 이미 그의 제국을 위해 모이기 시작했다. 물리치료 세션은 고문과 다름없었다. 매일 아침 7시경 젊은 물리치료사 박수진이 그를 지치게 하는 운동을 시키기 위해 왔다. 태승은 한때 강력했던 자신의 몸이 어떻게 약해졌는지 보지 않기 위해 거울을 보기를 거부했다. 어느 날 수진은 거짓된 활기로 말했다. 회장님, 오늘 많은 진전이 있었어요. 태승은 쓴 미소를 지었다. 진전? 내가 발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게 진전이라고 말해주게. 자신의 말이 얼마나 가혹한지 깨달았을 때 그는 작은 죄책감을 느꼈다. 수지는 단지 그를 돕기 위해 여기 있을 뿐이었다. 미안하네. 그는 부드럽게 덧붙였다. 오늘은 힘든 날이야. 수지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회장님. 내일 다시 시도해봐요. 어느 오후 최씨그룹의 대표이사가 방문했다. 그는 불편하게 서서 회사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회장님, 주가가 15%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사회에서는
나를 대체할 사람을 찾고 있겠지. 태승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대표이사는 말을 더듬었다. 그게 일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회장님께서 회복하실 때까지만. 난 바보가 아니야, 강 이사. 태승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말해. 내가 곧 돌아갈 거라고. 2달 안에. 강 이사가 떠난 후 태승은 온종일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이 그에게서 미끄러져 나가고 있었다. 30년 동안 그가 건설한 모든 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다. 퇴원 시간이 다가오자 태승은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해운대의 그의 저택은 넓은 계단, 좁은 복도, 손이 닿지 않는 선반들로 가득 차 있어 휠체어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의 비서 미선이 저택을 휠체어에 맞게 개조하는 공사를 시작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태승은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집을 개조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그날 밤 태승은 병실 창가에 휠체어를 세우고 멀리 보이는 부산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부산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이제는 스스로 옷도 입을 수 없는 남자로 전락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없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퇴원 날짜가 다가오자 태승의 비서 미선은 집에 필요한 모든 개조가 완료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넓은 계단에는 리프트가 설치되었고 문들은 넓어졌으며 특수 욕실이 마련되었다. 병원을 떠나는 날, 태승은 처음으로 자신의 완전한 무력함을 경험했다. 간호사가 그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어야 했고 그는 스스로 할 수 없는 단순한 동작의 굴욕감을 느꼈다. 특별히 개조된 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장님, 미선이 말했다. 태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병원 로비를 통과할 때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만족감까지. 부산의 가장 강력한 남자가 이제는 휠체어에 묶인 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게 된 것이다. 벤이 해운대 해변을 따라 달리자 태승은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자주 이 해변을 걸었었는지. 다시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다. 해운대의 고급 주택가에 도착하자 태승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의 화려한 저택, 한때는 그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곳이 이제는 감옥으로 변해 있었다. 모든 것이 회장님의 편의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미선이 설명했다. 1층에 새 침실을 마련했고 모든 문턱을 제거했으며 욕실은 완전히 개조했습니다. 태승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 모든 변화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장애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장애인이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가자 벽에 걸린 그의 사진들이 그를 맞이했다. 정치인들과 악수하는 모습, 리본을 자르는 모습, 연설하는 모습, 모두 그가 더 이상 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오랜 가정부인 김 여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동정심이 느껴졌고 태승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 배고프지 않아.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 방으로 가고 싶어. 그날 밤 태승은 새로 마련된 1층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집의 구석구석이 그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상기시켰다.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대리석 계단은 이제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었다. 창문에서 보이는 해운대 정영, 한때는 권력과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 전망이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세상을 보여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휠체어를 타고 넓은 정원으로 나갔다.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고 나무잎들은 서서히 색을 바꾸고 있었다. 그는 문득 이런 작은 변화를 전에는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 바빴고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기에. 회장님, 미선이 정원으로 나왔다. 이사회에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태승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들고 태승의 서재로 들어왔다. 회장님, 창원 부지에 관한 회의가 있습니다만 회장님 없이는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초조해하고 있어요. 태승은 답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미선은 망설이며 계속했다. 그리고
영호 도련님이 다시 연락하셨어요. 회장님 상태를 알게 되셨고 방문하고 싶어 하십니다. 만나지 않겠다. 태승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태승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 갔다. 처음에는 직장 동료들의 방문이 뜸해졌고 그 다음에는 친구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사라졌다. 태승은 전화를 받거나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심지어 그의 냉담하고 강한 태도에 직면한 간호사와 간병인들조차 의무만 수행하고 방을 나갔다. 최소한 영호 도련님은 만나셔야 합니다. 미선이 감히 말했다. 그 아이는 3년 동안 계속 연락하려 했어요. 이제는 내가 왜 그를 만나야 하지? 태승이 갑자기 휠체어를 돌려 맞받아쳤다. 그가 나를 이런 모습으로 보길 원해? 최태승의 아들은 휠체어에 앉은 불구자의 아들이 아니야. 미선은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처음으로 그녀는 태승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자존심이 아니라 진정한 두려움을. 매일 아침 태승의 운전기사 박상철이 와서 그를 채 태우고 나가자고 강요했다. 의사 선생님이 매일 외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상철은 말했다. 태승은 항의하지 않고 마지못해 채 올랐다. 그들은 해운대 해변공원으로 갔고 거기서 태승은 휠체어에 앉아 남해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이 그를 지나쳐 갔다. 일부는 그를 알아보고 속삭였다. 저기 봐, 최태승이야. 어떻게 됐는지. 이 속삭임은 그의 귀에 고함으로 변했다. 한때 회의실에 들어서면 모두가 일어서던 남자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남자, 그의 결정이 경제면의 뉴스가 되던 남자가 이제는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태승은 상철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일찍 요청했다. 오늘은 충분해, 그는 말했다. 더는 견딜 수 없어. 저택에 돌아온 후 그는 서재에 틀어박혔다. 미선이 저녁 식사를 가져왔지만 그는 손도 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거의 그대로인 음식을 발견했다. 회장님, 드셔야 합니다. 그녀가 애원했다. 건강을 잃으시면. 건강. 태승이 쓴웃음을 지었다. 내 건강이 지금 어떻게 보이나, 미선 씨? 미선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이제 정식으로 임시회장을 지명하려고 합니다. 회장님의 승인이 필요해요. 태승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다. 30년 동안 그가 피와 땀으로 건설한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모든 권력과 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승인 서류를 가져와. 그는 마침내 말했다. 내가 서명할게. 미선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러실 겁니까? 하지만 회사는 회장님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태승이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 내 인생은 이 빌어먹을 휠체어야. 그날 밤 태승은 창가에 휠체어를 두고 별을 바라보았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최태승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거야. 태승이 저택의 넓은 서재에서 보내는 긴 밤은 그를 생각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이끌었다. 때로는 옛 성공들, 체결했던 큰 거래들, 제압했던 경쟁자들을 회상하며 그의 얼굴에 우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다 움직임을 시도하면 다리가 반응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그 우울한 미소는 깊은 분노로 바뀌었다. 서재의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은 그가 결코 읽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그것들은 단지 장식이었고 지식의 상징이었다. 이제 그는 시간이 많았지만 책을 읽을 의욕조차 없었다. 대신 그는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자신의 생각에 잠겼다. 어느 날 오후 그의 두 번째 아내였던 서하나가 그를 방문했다. 그녀는 문간에 서서 태승이 들어와도 좋다고 허락하기를 기다렸다. 들어와도 될까요? 하나가 목소리에 평소에 없던 부드러움을 담아 물었다. 태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는 망설이며 다가와 그의 상태를 물었다. 볼 수 있듯이 태승은 쓴맛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항상 대단했어요, 태승 씨. 단지 잘못된 것들에서 그것을 찾았을 뿐이죠. 대화는 길어지지 않았다. 태승은 늘 그랬듯이 마음을 닫았다. 하나가 떠난 후 방 안의 침묵은 더욱 질식할 것 같았다.
그날 밤 간병인 정 여사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을 때 그녀는 거의 손대지 않은 접시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가 조금이라도 먹도록 간청했다. 힘이 필요하다고 했다. 태승은 눈을 들지 않고 물었다. 무엇을 위해서? 내게 왜 힘이 필요하지? 정 여사는 용기 있게 대답했다. 살기 위해서요, 회장님.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녀의 말이 태승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이 단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도록 허락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태승은 상철에게 해운대 공원 대신 다른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다. 오늘은 다른 곳으로 가자. 상철은 놀랐지만 기뻤다.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태승은 잠시 생각했다. 동백섬으로 가자. 등대가 보고 싶어. 동백섬에 도착해 상철은 태승의 휠체어를 해안가 길을 따라 밀었다. 가을 바람이 쌀쌀했지만 태승은 그것을 느끼는 것이 좋았다. 최소한 그의 상체는 여전히 감각이 있었다. 등대 근처에 이르렀을 때 태승은 상철에게 혼자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그가 이룩한 모든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했을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왜 항상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공을 원했지? 영호의 얼굴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본 것이 3년 전이었다. 그때 영호는 그의 냉담함과 비즈니스에 대한 집착에 화를 내며 떠났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라 CEO일 뿐이에요. 영호의 마지막 말이 그의 귀에 울렸다. 태승은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부산의 가장 강력한 남자는 이제 가장 외로운 남자가 되었다. 가을의 첫 추위가 느껴지는 쌀쌀한 아침이었다. 태승은 이제 매일 찾는 동백섬 공원의 외딴 구석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다. 나무들의 잎은 노랗게 변해 일부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운전기사 상철은 조금 떨어진 벤치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태승의 생각은 다시 한번 어두운 바다로 향했다. 최근 들어 그의 회사 주식 가치가 폭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사회는 그를 대신할 새로운 CEO를 임명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평생 건설한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그의 팔을 누군가가 당기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자 12, 13살쯤 되어 보이는 찢어진 옷을 입은 소년이 서 있었다. 소년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지저분했지만 그의 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기 넘쳤다. 뭐야? 태승은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다. 소년은 전혀 겁먹지 않은 채 물었다. 도와드릴까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태승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 사람들은 보통 그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며 도움을 제공했지만 누구도 그의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 네가 내게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니? 그는 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상태가 보이지 않아. 소년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듯했다. 저는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는 놀라운 자신감으로 말했다. 태승은 이 건방진 소년을 떨쳐버리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아마도 소년의 눈에서 빛나는 이상한 광채 혹은 몇 달간의 고독으로 인한 갈증이었을지도 모른다. 네가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지? 의사니, 마법사니? 그는 비꼬는 투로 물었다. 소년은 기분 나쁘지 않게 웃었다. 제 이름은 기타예요. 그리고 어쩌면 저는 약간 마법사일지도 모르죠. 그리고는 태승의 놀란 시선 앞에서 덧붙였다. 당신을 다시 걷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에 태승은 분노의 물결을 느꼈다. 나를 놀리는 거냐, 꼬마야? 당장 꺼져. 기타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이 최태승이라는 것을 알아요. 모두가 알죠. 한때 부산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하나였잖아요. 한때 태승은 쓴맛이 느껴지는 강조로 반복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패배했어요. 기태가 말했다. 다리뿐만 아니라 영혼도 잃었어요. 이 말에 태승은 놀랐다. 이 거리의 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왜 그 말이 맞게 들리는지. 너는 어디서 왔니? 그는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져 물었다. 영도에서요. 기태가 말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본 적이 없어요. 거리에서 자랐죠. 태승은 소년의 낡고 다른 옷을 살펴보았다. 신발에는 구멍이 나 있었고 손은 흙으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최고급 사립학교에서 교육받은 자신의 아들 영획에서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타의 군, 태승은 약간 비꼬는 어조로 말했다. 어떻게 나를 다시 걷게 한다는 거지? 의학 기술이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할 수 있다고? 기타에는 거리 아이들 특유의 영리한 미소를 지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최 회장님. 믿을 때만 가능해지는 일들이 있죠. 태승은 이런 어리석음에 웃고 싶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한때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거리의 소년이 하는 터무니없는 약속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가서 내일이나 봐 꼬마야, 그는 마침내 말했다.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기타에는 어깨를 으쓱했다. 원하시는 대로요. 하지만 내일 저는 다시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여기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최 회장님. 그 희망이 당신을 여기로 다시 데려올 거예요. 소년이 멀어질 때 태승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운전기사 상철이 즉시 다가왔다.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회장님, 소년이 귀찮게 했습니까? 아니, 태승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저 흥미로운 아이였을 뿐이야. 그날 밤 태승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태의 말이 그의 마음에 울려 퍼졌다. 당신을 다시 걷게 할 수 있어요. 물론 터무니없는 소리였지만 그럼에도 그날 밤 그는 부산 해안을 따라 걷는 꿈을 꾸었다. 다음 날 아침 태승은 다시 동백섬 공원에 있었다. 평소와 달리 그는 상철에게 기다리게 하지 않고 주변을 끊임없이 살폈다. 그의 눈은 계속해서 그 이상한 소년을 찾고 있었다. 올 줄 알았어요. 그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태승은 재빨리 휠체어를 돌렸다. 기태가 거기 있었다. 마치 전날 중단된 대화를 계속하듯이. 오늘은 어제보다 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빗은 듯했다. 난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 태승은 자존심을 지키며 말했다. 난 매일 여기 와서. 기태는 태승의 거짓말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듯 웃었다. 어쨌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태승은 소년의 자연스러움에 동시에 짜증나고 감명받았다. 심지어 그의 아들 영호도 그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한 적이 없었다. 어제 네가 한 말이 있었지. 태승은 마지못해 말했다. 날 걷게 할 수 있다고. 네, 기타에는 은행나무에 기대며 말했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태승은 목소리에 의심을 감추지 못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 최고의 외과 의사들도 해내지 못했는데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니? 기타에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왜냐하면 저도 한때 당신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태승의 눈썹이 올라갔다. 무슨 뜻이지? 제가 7살이었을 때 기태가 시작했다. 차에 치였어요. 영도의 좁은 길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제어를 잃은 택시가 저를 쳤어요. 등이 부러지고 다리가 마비되었죠. 의사들은 제가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태승은 주에 깊게 들었다. 소년의 얼굴에서 거짓말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저를 산으로 데려갔어요. 기타에는 계속해서 말했다. 강원도 설악산에 사는 치유세계요.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치료했어요. 말도 안 돼. 태승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하지만 지금 제가 당신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기태가 팔을 벌리며 말했다. 저는 걷고 뛰고 심지어 축구도 해요. 태승은 소년의 다리를 살펴보았다. 정말로 정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일 수 있었다. 아마도 소년은 결코 마비된 적이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대단한 거짓말쟁이일 뿐이었다. 증거가 있니? 태승은 기업가의 본능으로 물었다. 병원 기록이나 의료 보고서? 기타에는 웃었다. 거리의 아이들은 병원 기록이 없어요, 최 회장님. 우리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태승은 한숨을 내쉬었다. 왜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의아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어떤 목소리가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내가 너를 믿는다고 치자. 태승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 치유사는 대가로 무엇을 원하지? 돈? 만약 그렇다면. 그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기태가 말했다. 자신을 신의 도구라고 믿어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치유를 베풀죠. 신. 태승은 오랫동안 그 단어를 듣지 않았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신보다 권력과 돈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다. 그는 오래전에 기도를 그만두었고 때로는 아마도 결코 시작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다. 신, 그는 반복했다. 그 단어는 그의 입안에 이상한 맛을 남겼다. 네, 기태가 말했다. 믿음이요. 당신이 결코 믿지 않았던 그것. 태승은 눈썹을 찌푸렸다. 네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알지? 기태는 태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의 눈에서 보이니까요. 당신은 자신만 믿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마저 무너졌죠. 이 말들이 태승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이 소녀는 마치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한동안 그는 침묵하며 부산항의 물결을 바라보았다. 그 치유사는 어디에 있지? 그는 마침내 물었다.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기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설악산이요. 강원도의 외딴 마을 중 하나에. 여행은 길고 어려워요. 태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비이성적이고 계산 불가능한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다. 거리에 소년이 들려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산속의 치유사를 찾아간다니. 예전에 최태승이라면 그런 생각에 웃었을 것이다. 제안이 있어. 태승이 말했다. 만약 그 치유사가 정말로 나를 치료할 수 있다면 너의 동네 전체에 충분한 돈을 기부하겠다. 새 학교 보건소, 네가 원하는 것. 기태는 전혀 감명받지 않는 듯했다. 저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최 회장님. 알아. 태승이 말했다. 하지만 내가 주고 싶어. 만약 내가 걸을 수 있게 된다면. 그 순간 태승의 내면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아마도 그것은 직면하기 싫은 절망의 마지막 한숨일 뿐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감정이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예요, 기태가 말했다. 준비하세요. 태승은 멀어지는 소년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최태승은 자신의 고급 SUV 뒷좌석에 앉아 자신을 이 상황으로 이끈 결정에 의문을 품었다. 운전기사 상철은 백미러로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그 옆에는 기태가 마치 부산에서 설악산까지 여행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실 줄은 정말 놀랐습니다. 상철이 침묵을 깨며 말했다. 취소해. 태승은 짧게 말했다. 그리고 이 여행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몇 시간 후 그들은 강원도에 도착했다. 태승은 창밖으로 변화하는 풍경을 지켜보았다. 부산의 번화한 도시에서 벗어나 점점 더 울창한 숲과 가파른 산들로 바뀌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차로 갈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다. 나머지 길은 휠체어로는 불가능했다. 산길, 돌이 많은 길, 가파른 경사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기다려, 태승은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우리를 데려갈 거야. 실제로 기태가 준비한 대로 노인 한 명이 당나귀와 함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노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깊은 주름,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날카롭고 지혜로운 눈빛. 환영합니다, 최 회장님. 노인은 마치 오랫동안 그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했다. 어떻게 저를 아시죠? 태승이 놀라서 물었다. 노인은 단지 미소 지었다. 치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말에 태승의 등골이 오싹했다. 그의 내면에서 한 목소리가 외쳤다. 돌아가! 하지만 다른 목소리는 이 기회를 잡으라고, 아마도 이것이 그의 인생 최후의 희망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기태는 마치 태승의 망설임을 읽은 것처럼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곳은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곳이에요. 태승은 속으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억만장자 기업인이 거리의 아이와 함께 미신적인 치유사를 찾아 깊은 산속으로 향하다니, 이것은 최태승이 아니었다. 그는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과학과 증명된 사실만 믿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과학은 그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다. 최고의 의사들, 최첨단 병원들, 무제한의 자금, 모두 그의 다리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의 깊은 내면에서는 그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세계 너머에 있는 무언가에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당나귀에 태워진 태승은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휠체어는 당나귀 등에 묶여 있었다. 매 걸음마다 그는 부산의 안락함과 사치에서 더 멀어졌다. 평생 그는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의 길을 만들었다. 이제 그는 완전히 타인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있었다. 얼마나 더 가야 하지? 그는 숨이 가빠지며 물었다. 조금만 더요. 노인이 대답했다. 마을은 저 언덕 너머에 있습니다. 태승은 부산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낯선 산에서 희망의 여행을 하는 무력한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인정했다. 산을 오르는 여정은 태승에게 육체적, 정신적 시험이었다. 당나귀 위에서 그는 산길의 가파른 경사와 좁은 길에 몸을 맡겨야 했다. 아슬아슬한 절벽을 지날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다.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하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타인에게 의존해야 했다. 주변의 자연 경관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부산의 빌딩 숲과 복잡한 교통 사이에서 그는 오래전에 자연과의 연결을 잃어버렸다. 여기서는 푸른 숲, 수정처럼 맑은 계곡물, 하늘을 찌르는 산본구리들이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저 새소리 들리세요? 기태가 물었다. 할머니가 그건 신의 목소리라고 하셨어요. 태승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도시의 소음에 익숙한 그의 귀에 자연의 소리는 낯설고 신비롭게 느껴졌다. 경사가 더 가팔라졌을 때 당나귀가 잠시 미끄러졌다. 태승은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노인이 재빨리 당나귀를 안정시켰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노인이 말했다. 이 길은 휠체어를 태운 사람을 운반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당나귀에게는 어렵습니다. 태승은 처음으로 자신의 상태가 다른 이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평소에는 간병인들이 그의 필요를 위해 존재했다. 그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이 노인과 당나귀는 그를 돕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과 당나귀가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태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최태승의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언덕을 돌아서자 작은 산골 마을이 눈앞에 나타났다. 돌집들, 나무 지붕, 연기 나는 굴뚝들. 이곳은 현대세계와 단절된 곳이었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태승은 이 사람들의 눈빛에서 평소에 보던 동정심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존경과 일종의 기대감마저 느껴졌다. 한 노파가 태승에게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여. 그녀는 눈빛이 반짝이며 말했다. 태승은 놀라서 기태를 바라보았다. 이분은 누구지?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기태가 미소 지었다. 김할머니예요.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10년 전에 시력을 잃으셨어요. 의사들은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노파는 태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 나는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당신 영혼의 어둠까지도 볼 수 있어요, 최 회장님. 이 말에 태승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말은 단지 계약과 위협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말이 영혼을 건드리는 것 같았다. 그때 중년의 남자가 다가왔다. 저는 정수철입니다. 5년 전 의사들은 제가 암에 걸렸고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암에서 회복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시력을 되찾았다. 태승은 이것을 믿고 쉽지 않았다. 의학적 오류, 잘못된 진단, 플라세보 효과. 그의 마음은 즉시 합리적인 설명을 찾기 시작했다. 모두 치유되었나요? 그는 기태에게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모두요, 기태가 말했다. 그리고 모두 같은 일을 했어요. 믿었어요. 태승은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것은 부산의 부유하고 권력 있는 서클에서는 결코 보지 못했던 무언가였다. 평화. 깊고 진정한 평화. 치유사는 어디 계십니까? 의심과 희망이 그의 내면에서 싸우는 가운데 그가 마침내 물었다. 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인이 마을 중앙에 있는 소박한 돌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태승은 마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향해 가는 것처럼 느꼈다. 이것은 큰 실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바꿀 기적이 될 것인가? 돌집 앞에 도착하자 기태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실내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다. 나무 가구 소박한 도자기, 벽에 걸린 한국 전통 서예, 방 한가운데에는 약초와 약병이 놓인 낮은 테이블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노인이 앉아 있었다. 태승은 노인을 바라보며 충격을 받았다. 그는 특별한 것이 전혀 없었다. 아주 평범한 노인이었다. 80대로 보이는 그는 단순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맑은 눈과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최태승 씨, 노인이 말했다. 마침내 오셨군요. 당신이 치유사입니까? 태승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웃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지만 나는 단지 신의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당신 자신에게서 와야 합니다. 태승은 약간 불안해했다. 이것은 그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다. 어떤 의학적 장비나 최첨단 기술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늙은 남자와 약초들 뿐이었다. 기태가 말하길 당신이 그를 걷게 했다고 합니다. 태승이 직접적으로 말했다. 치유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그를 걷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걸을 수 있다고 믿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태승은 짜증이 났다. 저는 철학적인 대화를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걷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치유사가 말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걸을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장애물입니다, 최 회장님. 당신의 다리가 아니라. 태승은 화를 참으려 노력했다. 제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몸을 통제합니다. 치유사가 설명했다.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과학조차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태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 산을 올라온 것이 이런 모호한 말을 듣기 위해서였나? 그러나 무언가가 그를 여기 붙들어 두었다. 기타의 이야기, 마을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아마도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마침내 물었다. 치유사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최 회장님. 당신의 다리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당신의 영혼이 마비되었으니까요. 이 말은 태승의 마음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었다. 자신의 영혼이 마비되었다고? 어떻게 이 낯선 사람이 그의 내면을 그렇게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가? 우선 당신은 여기서 머물러야 합니다. 치유사가 계속했다. 혼자서 보좌관도 비서도 운전기사도 없이 단지 당신 자신과 함께, 그리고 우리는 매일 만날 것입니다. 태승은 망설였다. 그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항상 그를 돕는 사람들, 그의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진정으로 혼자라니 그것은 두려운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승은 마을 외곽의 작은 오두막에서 눈을 떴다. 그를 위해 준비된 곳이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새벽빛이 방을 밝히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 끊임없는 전화 회의 보고서,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오직 산사의 소리와 나무잎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기태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다. 소박한 쌀죽, 김치, 말린 산나물. 태승은 평생 최고급 요리사가 준비한 음식만 먹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단순한 식사는 그에게 위안을 주었다. 오늘 치유사 할아버지가 당신을 기다리세요, 기태가 말했다. 준비되면 모시러 올게요. 치유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뒤뜰의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그는 태승에게 옆에 와서 앉으라고 손짓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만 할 겁니다. 치유사가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태승은 미간을 찌푸렸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제 다리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모든 육체적 고통은 영혼의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치유사가 대답했다. 당신의 다리를 치료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태승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며, 그러나 점차 더 자유롭게. 그는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조기 사망, 어머니가 그를 키우기 위해 겪은 고난에 대해 말했다. 어떻게 그가 성공을 맹세했는지, 어떻게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는지, 어떻게 첫 번째 사업 기회를 잡았는지, 그리고 그는 희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권력을 위해 그가 포기한 것들, 3번의 실패한 결혼, 아들과의 소원해진 관계, 친구 대신 동맹만 있는 삶. 저는 강해지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태승이 말했다. 약함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가장 약한 상태가 되었군요. 치유사가 말했다. 운명의 아이러니입니다. 태승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다가 이내 사라졌다. 그는 이제 진실을 인정할 만큼 충분히 겸손해졌다. 네, 그렇습니다. 최 회장님, 치유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진정한 강함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약해질 수 있는 용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서 옵니다. 태승은 잠시 침묵했다. 그런 말은 그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들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죽음의 선고나 다름없었다. 제 아들이 전화했었어요. 그가 갑자기 말했다. 사고 날 밤에 3년 만에 처음이었죠.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으셨나요? 치유사가 물었다. 태승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비난을 할지 두려웠어요. 그래서 항상 그랬듯이 피했죠. 그리고 지금은 그를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태승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현재 모습으로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 휠체어에 앉은 무력한 모습으로? 하지만 그는 이제 깨달았다. 그의 아들은 아마도 그의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단지 아버지를 원했던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시도하고 싶습니다. 치유사는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최 회장님. 진정한 치유는 항상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밤 태승은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와 창문을 통해 별을 바라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별을 본 적이 없었다. 부산의 도시 불빛은 항상 그것들을 가렸다. 여기서 별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고 가까웠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삶에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생각을 허용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태승은 치유사와 만났고 매일 그들은 이야기했다. 처음으로 태승은 자신의 삶에 대해 정직하게 말했다. 그가 내린 결정들, 그가 상처 준 사람들, 권력과 성공을 위해 희생한 관계들. 어느 날 아침 치유사는 태승에게 산책을 제안했다. 물론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있었지만 기태와 마을의 젊은이들이 그를 산길로 밀어주었다. 보세요. 치유사가 넓은 계곡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강물을 보세요. 그것은 항상 가장 낮은 곳을 찾아 흐르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단단한 바위도 부드럽게 만듭니다. 약함 속에 강함이 있습니다. 태승은 흐르는 물을 지켜보았다. 마치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언제나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지고 더 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물처럼 겸손하게 흐르는 것인지도 모른다. 제 아들 영회에 대해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승이 갑자기 말했다. 그는 항상 예술가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경영대학에 가라고 강요했어요. 회사를 물려받게 하려고요. 그리고 그는 순종했나요? 치유사가 물었다. 태승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는 반항했어요. 미술학교에 갔고 저는 그를 거부했습니다. 재정 지원을 끊었고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가 실패하고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왔나요? 아니요. 태승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성공했어요. 지금은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제 도움 없이, 아니 제 방해에도 불구하고요. 사고 전날 밤 그의 첫 개인전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래서 전화했던 것 같습니다. 치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전히 당신의 승인을 원했던 거죠. 어떤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 없이는 완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태승은 이제 자유롭게 눈물을 흘렸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기타의 앞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태승은 치유색에 물었다. 저는 언제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치유사는 그를 깊이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미 걷고 있습니다, 최 회장님. 아마도 다리로는 아니지만 당신의 영혼은 수년간의 마비에서 깨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태승은 휴대폰을 들고 신호가 잡히는 마을 외곽으로 나갔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그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버지, 영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불신이 가득했다. 영호야, 태승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미안하다.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영호가 말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찾으러 갈게요. 태승은 미소 지었다. 그의 아들은 그를 거부하지 않았다. 아직 희망이 있었다. 내가 있는 곳은 조금 특별한 곳이란다.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곧 돌아갈게. 그리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해. 통화를 마친 후 태승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다. 걸을 수 있든 없든 그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치유 과정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태승은 이제 마을에서 2주를 보냈다. 그는 외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침 일찍 치유사가 그의 오두막을 방문했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최 회장님. 태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망하셨나요? 치유사가 물었다. 태승은 잠시 생각했다. 이상하게도 아닙니다. 물론 다시 걷고 싶지만 이제 저는 제 인생에 다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유사는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들은 마을 광장으로 향했다. 모든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기태는 맨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치유사가 모두에게 말했다. 최 회장님은 육체적 치유를 원해 이곳에 왔지만 영혼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받습니다. 태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이해했다. 이 여정은 결코 그의 다리를 치료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치유사가 계속했다. 때로는 신체와 영혼이 함께 치유됩니다. 최 회장님,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태승은 놀랐다. 제 다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치유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믿음을 가지고. 태승은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치유사를 바라보았고 그 다음 기태를 그리고 모인 마을 사람들을 그들의 눈에서 그는 확신을 보았다. 천천히 그는 자신의 무게를 팔에 실어 몸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무감각했다. 하지만 그때 미세한 따끔거림이 그의 발끝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위로 올라왔다. 저 느낄 수 있어요. 그가 속삭였다. 제 다리를 느낄 수 있어요. 천천히 흔들리며 그는 일어섰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고 기태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바로 그때 태승은 기태와 치유사 사이에 오가는 특별한 시선을 발견했다. 그는 갑자기 깨달았다. 당신이 치유사였군요. 그가 기태에게 말했다. 처음부터. 기태는 미소 지었다. 저는 단지 당신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최 회장님. 진정한 치유는 항상 당신 안에 있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태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당신의 영혼이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승은 놀라움으로 기태를 바라보았다. 거리의 소년, 더러운 옷을 입고 맨발로 다니던 아이가 사실은 그의 구원자였다. 부산으로 돌아가십시오. 기태가 말했다. 당신의 아들을 만나세요. 당신의 회사를 다시 세우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요.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으로. 태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이해했다. 그의 다리를 다시 움직이게 한 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였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사랑할 용기를 찾은 것. 태승은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한 걸음, 각 걸음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6개월 후
부산 해운대 갤러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최영호의 새 전시회 개막식이었다. 전시회의 주제는 변화였고 모든 그림은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전시장 중앙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의존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지팡이를 사용했다. 최태승은 아들의 그림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영호가 그를 불렀다.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태승은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의 회복을 의학적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태승은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영호 옆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아버지, 제 약혼녀 민지예요. 태승은 따뜻한 미소로 민지의 손을 잡았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아들이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민지는 미소 지었다. 영호 씨도 아버님에 대해 많이 말했어요. 특히 최근에 얼마나 달라지셨는지. 태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정말로 변했다. 최씨 그룹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경영했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를 우선시했고 회사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특히 그가 설립한 새로운 시작 재단은 거리의 아이들을 돕는 일에 집중했다.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영호가 말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태승이 돌아보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기태였다. 더 이상 헝클어진 머리와 낡은 옷을 입은 거리의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깔끔한 교복을 입고 있었고 건강해 보였다. 기타에. 태승이 반가움으로 외쳤다. 여기서 뭐하니? 기태는 미소 지었다. 초회 회장님의 재단 덕분에 저는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어요. 태승은 소년을 껴안았다. 네가 내 인생을 구했어. 내가 너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기태가 말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힘이니까요. 그날 저녁 늦게 태승은 해운대 해변을 천천히 걸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그는 바다의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6개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이사회 긴급회의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예전에는 그런 메시지가 그의 모든 관심을 차지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다. 태승은 전화를 주머니에 다시 넣고 계속 걸었다. 회의는 내일 처리할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단지 살아있다는 것, 걷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싶었다. 바다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그것은 하루의 끝이었지만 태승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랑과 연민, 그리고 감사함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진 부자. 최태승은 미소 지으며 계속 걸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새로운 여정을 향해.